박사님, 그렇다면 서울시는 채무를 감축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빚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덜 쓰고 더 벌고. 근데 덜 쓰고 더 많이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들어오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상대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는 2015년에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5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들이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또 당초 계획한 목표들을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5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미흡 이하인 사업은 내년도 예산의 10%를 삭감하고 매우 미흡인 사업은 폐지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 동안 약 1,600개의 사업을 평가해서 1,4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서울시 재정사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각각의 특성이 매우 다양한데 하나의 동일한 그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또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어도 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출 소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바로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인 사업을 가려내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해외 국가들에서는 재정사업 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가 2018년에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는 영어로는 스펜딩 리뷰입니다. 말 그대로 지출을 다시 검토해 본다는 건데요. 하나의 사업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선정해서 그 안에서 유사 중복인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쉽진 않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세금을 올릴 순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세금은 엄청 많이 내는데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목과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는 조세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늘리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체납된 세금을 걷는 것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현재 서울시 체납액이 약 2조 원 정도 되니까요. 서울시는 2001년에 전국 최초로 38세금 징수과를 설치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들 마동석 배우가 나온 38 사기동대 드라마 보셨나요? 마동석이 막 찾아가가지고 막 뚜꾸뚜꾸 하는 건데 임시완. 트레이서는 국세청이고, 이 드라마가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를 모델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해요. 지난 20년간 38세금 징수과가 걷어들인 체납된 세금이 약 3조 6천억 원이고, 38세금 징수과가 새롭게 도입한 징수 기법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합니다. 체납금을 걷어들이는 방법 외에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근 세외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재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때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방법은 임시적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매각보다는 공유재산을 지역의 특화 사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 지원, 생활 SOC 사업과 같이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혹시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는 1년 동안 얼마를 지출할지를 정하고 수입을 예측해서 나머지 부분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으면 채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13조 원 정도가 과소 예측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늘어난 수입으로 세금을 갚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불필요한 이자 비용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변동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 국가들은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추계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예측이 부족한 세목은 무엇인지, 오차는 왜 발생했는지를 연구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는 인터넷에 열린 민원실 형태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하면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고한 사례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주는 건가요?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선정되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이 재정 집행의 감시자로서 결산 과정이나 성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사업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위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들이 축제나 행사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 시민이 직접 재정 집행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하면 어렵고 생소한 분야였는데요. 오늘 박사님 설명 듣고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특히 박사님 얘기 듣고 서울시 세금 체납액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에 좀 놀랐어요. 화도 좀 많이 나고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이 약 12억 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12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고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잉. 나도 보고 있어요. 약간 최준인 줄. 박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끝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앞으로 정말도 하게 자주 나와주세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010.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 정알박에서 또 만나요. 안녕.